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았던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김 차장은 들어가면서 경호관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라며 끝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신의 행위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김 차장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영장에 김 차장을 구속해야 공범인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도 규명할 수 있다고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정혜성 기자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한 김성훈 경호차장. 취재진을 피할 수 있었지만 차에서 일부러 내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라는 자체로 교육받고 훈련받고 배워왔습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명예부터 얘기한 겁니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습니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비상계엄 당시 사용된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차장의 구속영장엔 윤 대통령이 공범이란 점이 적시돼 있지만 부인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한 김 차장.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보낸 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문자 메시지도 원론적인 지시였다고 답했습니다. 경호 책임자로서 대통령님의 안전, 국가 원수의 안전만을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김 차장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강경파 이광우 본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전에 챗GPT에 계엄이라는 여러 단어 검색하셨다는데. 모든 걸 부인한 채 법정에 들어간 경호처 강경파는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그런데 세 차례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오늘 영장심사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도 이런 주요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서부지법 연결해 좀 더 알아보죠. 자, 김한수 기자. 검사가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영장심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도 걱정인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모두 심사를 받았는데 2시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했다며 위법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했던 체포영장이 위법했다고 서부지법에서 주장한 셈인데요. 또 대통령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경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눈여겨볼 건 오늘 심사에는 경찰 수사팀만 참여했고 검찰에선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검사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의 중요도로 봤을 때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번번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하고 영장심의가 영장 청구하라고 결론 내리자 그제야 받아들인 거잖아요. 영장 심사까지 안 들어왔다는 건 보이콧 같은 겁니까? 네,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이 영향을 줬다는 게 경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선 영장 실질 심사에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영장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의견 진술은 검사, 피의자, 변호인만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경찰이 아니라. 그래서 주요 사건에선 아무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어도 검사들이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사건, 윤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사건입니다.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도가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형사소송 규칙에는 신문 때 원칙적으로 검사와 피의자, 또 피의자, 변호인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허락하면 경찰도 발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검찰이 법원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포기한 건 아쉬움을 넘어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말들이 법조계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언제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까요? 네, 오늘 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정오부터 지금까지 7시간 가까이 영장 판사가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 나올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지금껏 경찰은 경호처 수뇌부의 반발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런 내란 수사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김성훈 차장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아예 영장에 김 차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내용까지 담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 구속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 추가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계속해서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며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배후 공범자인 윤석열의 혐의를 계속 은닉하는 등 꼬리 자르기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을 구속하지 않으면 배후 공범자의 범죄 혐의 특정 및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썼습니다. 김 차장이 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구체화한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주요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사실상 추가 수사를 예고한 셈입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은 내란 및 외환죄가 아닌 혐의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아 수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국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김건희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부의,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장 집행 들어오는 걸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김성훈 차장이 걱정하지 마시라, 압수영장, 체포영장 다 맡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해가 진 시각 경찰 수사관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빠져나옵니다. 지난 2월 3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날 경찰은 김 차장의 주거지에서 비화폰을 포함한 4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과 김건희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김 여사가 부의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걱정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 차장은 걱정하지 마시라.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맡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비슷한 맥락의 대화를 나눈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직후 윤 대통령은 경호처는 군 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김 차장은 다시 한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및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 날 있었고요. 저하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 7일입니다.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합니까? 경찰은 김 차장의 4번째 구속영장 신청서에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대화 내역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경찰은 김성훈 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로 비화폰 기록 삭제에 나선 정황이 포착된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한 헌정곡을 준비하거나 김 여사 생일엔 풍선 이벤트를 해줬다는 의혹까지 받는 충성파이기 때문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 생일에 고급 의전용 차량에 풍선과 현수막을 이용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2023년 경호처 창설 기념식에선 경호처 직원뿐 아니라 군 장병들을 동원해 윤 대통령을 위한 장기자랑을 기획해 과잉 충성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김 차장의 해명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12.3 내란 사태 국면에선 윤 대통령 엄호에 앞장섰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무력 충돌이 예상됨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한 걸로 알려집니다. 실제 김 차장의 구속영장엔 김 차장이 명령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체포 방해 지시가 윤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김 차장이 경호처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김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들이 연락한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화폰 관리 담당자에게 대통령 지시를 언급하며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 사령관의 비화폰 서버에 저장된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들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없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돌아온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추가적인 증거 인멸 지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지시에 불응한 경호 3부장을 기밀 누설 혐의로 해임키로 해 보복 인사 논란도 빚고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은 더 커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선고설까지 나오는데 바로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여도현 기자, 금요일이 이제 지났으니까요.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선고일을 지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선고기일이 예고되려면 헌법재판관들이 각각 인용과 기각 의견을 내는 평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인용과 기각 여부가 결정되고 또 이걸 바탕으로 최종 결정론 작성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취재한 바로는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가 아직 2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염두하고 한 총리 사건 선고기일을 잡은 것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따라서 선고기일이 미리 내정되어 있다거나 또 가닥이 잡혀 있는 예상은 전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 선고 이틀 전에는 선고일을 공지하잖아요. 월요일에도 선고일 지정이 어렵다면 윤 대통령 선고가 수요일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늦어진다고 봐야 합니까? 네, 쉽지 않아 보이지만 또 닫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주 검사 3명과 감사원장 선고, 그리고 어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 공지 등을 미리 예측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직 평결을 거칠 단계까지 평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 공지는 힘듭니다. 목요일엔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요일에 공지하고 금요일인 28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2심 결과가 나온 뒤에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해서 결과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선고설도 나오고 있지만 4월 선고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4월까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취재된 게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평의 진행 상황상 현재로선 당장 언제 선고가 가능한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 사건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 금요일도 지금으로선 예측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헌재는 정치권의 기대와는 다르게 움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헌재의 앞선 여러 판단을 보더라도 전원 일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윤 대통령 선고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만약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게 무효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재판관들이 참여한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헌법학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한 걸 문제 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법적인 효력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계섬 조한창 이 두 분이 임명이 효력이 어떠냐 이 논란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한 총리의 탄핵이 각하될 경우 최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들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이들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런 주장, 이들 재판관들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결국 효력이 없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자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나중에 평의를 하고 난 뒤에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100% 무효다 하는 겁니다. 야당은 반박할 필요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권한대행의 자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그 모든 행위가 다 불법이 되거나 위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지하다는 것 외에는 같은 논리라면 최 권한대행이 행사했던 법률안 제2요구권 9건과 그 밖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업무도 모두 무효냐는 겁니다. 헌법학자들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들을 전부 부정하는 것은 법 질서의 극도의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재판관 임명 하나만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거부권 행사했던 것들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들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 거 아닌가. 한 총리의 탄핵이 각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않으므로 소급해 무효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가 비상계엄 방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보면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법적으론 별개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연계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이고 한 총리는 종범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보다는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인 비상계엄 방조에 대한 헌재 판단에 이목이 쏠립니다.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전제한 데 대해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계엄 계획은 몰랐고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하여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헌재가 계엄의 위법성이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계엄법상 계엄 건의를 받고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부의장인 총리도 모르게 계엄이 진행됐다는 걸 헌재가 인정한 셈이 됩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렇게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와중에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안인데 당 내부에서조차 실익이 없는 탄핵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쪽지를 받아 기재부 차관에게 전달, 지시하며 내란 공범이 됐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23일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지금 3주째 무시하고 있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이 나라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 윤 대통령 임기 중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30번째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자 국회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은 겁니다. 탄핵안을 발의한 후에도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돼 직무에 복귀하면 최대행의 탄핵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해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 개최엔 부정적인 의견으로 알려집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극렬 지지자들이 한밤중에도 확성기까지 동원해 고성을 지르는 탓에 헌법재판소 인근 주민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택가까지 침범한 지지자들은 JTBC 취재진을 위협하고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밤 헌법재판소. 어둠이 짙게 깔렸지만 집회 소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확성기와 스크린을 설치한 트럭이 헌재 주변을 돌기도 합니다. 트럭에선 윤 대통령 응원곡이 큰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헌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석 달째 이 같은 집회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회가 열리고 있는 곳에서 약 30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가정집들이 밀집해 있는 곳인데 이곳까지 탄핵 반대 집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이들의 목소리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녁 되면 5시가 되면 조용한데 어느 서울 시내 어디보다도 조용해요. 근데 요새는 뭐 밤낮이 없어요. 낮에는 확성기를 볼륨을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차들이 여기 돌아다니면서 막 선들 질러요.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에도 안 끝날 것 같아서 참 이게 언제까지 뭐 이런 상황이 지속될지 참 화도 나고 답답하고 그래요. 석 달째 밤잠을 설친 주민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막 잠깼다 잤다 계엄 불면증이랄까? 잠이 깊이 안 와요. 헌법재판소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음과 막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법기관이 사실은 좀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는. 주변 공육 숙박시설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시끄러운 나라로 각인됐습니다. It has been a bit noisy. It's noisier tonight. Yeah. The first night we arrived last week. 주민들은 극렬 지지자들이 주택가 골목길 곳곳까지 돌아다닌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골목길에 있던 극렬 지지자 수십 명은 JTBC 취재진을 발견하자 확성기로 괴성을 지르며 줄지어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달려들어 JTBC 취재진을 어깨로 밀치고 마주오는 승합차 쪽으로 취재진을 밀어 부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얼굴에 달걀을 맞은 데 이어서 오늘은 극우 유튜버가 야당 의원을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놓고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이 자작극을 벌인다는 식의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가 늦어질수록 내란의 증거는 더 깊이 묵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어제 헌재 앞에서 벌어진 계란 투척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계란만 가져왔겠습니까? 흉기를 가져오진 않았을까요? 그 순간 극우 유튜버가 나타나 서 의원을 모욕하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곳에 온 것들입니다. 야, 여자의 인권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하시지. 경찰이 제지에 나섰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우기까지 합니다.
왜 욕을 하고 자빠졌냐? 의원들은 경찰에 현행범 체포를 요구했지만 네, 경비과장님, 저 사람 그렇게 계속 놔둘 겁니까? 저 사람 놔두실 겁니까? 체포하라! 체포하라! 경찰은 이 극우 유튜버를 다른 곳으로 이동만 시켰습니다. 서 의원은 이 유튜버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를 확보해 경찰에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어제는 백혜련 의원 등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야당 의원들이 달걀에 맞은 데 이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남성분한테 가격을 당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당의 자작극이란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반대 진영 쪽에 왔으면 계란은 물론 돌팔매질까지 각오해야 한다며 정치인 테러를 부추기는 듯한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인근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님들로 붐벼야 할 시기인데 생계가 걱정될 정도로 장사가 안 되고 있고 매일 9시간 이상 욕설과 고성을 들어야 합니다.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안국역 앞 도보에 설치할 가벽을 실어 나릅니다. 놀란 인근 상인들은 가게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가벽을 바라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한 20분 전인가? 갑자기 세워가지고 손님들이 못 들어오니까. 가게 바로 앞이잖아요. 네, 바로 앞이라서 제가 언제까지 세우실 거야 하니까 성mon날까지 세우는데 근데. 대로변뿐만 아니라 식당으로 향하는 골목길 입구도 막혔습니다. 저희 가게 여기예요. 아. 네. 여기 지금 손님이시죠? 손님이에요. 네, 손님이신데.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1인 집회를 명목으로 헌재 맞은편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이 아예 진입을 막은 겁니다. 점심을 먹으러 골목 식당가에 찾은 손님들도 결국 되돌아갑니다. 저희가 예약률이 취소가 거의 없었는데 지금 한 50%도 줄고 매출도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이게 선거날이 이제 곧 정해진다 말만 하는데. 날이 풀리는 3월을 맞아 대목을 기대했던 안국역 상인들은 하나같이 적자를 고민합니다. 3월달서부터 10월달까지 여기 청덕군이나 여기 구매로 비원이나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라 비원에 놀면. 근데 지금 저녁에는 아예 손님 없지. 안국역 사거리에서 30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상인은 하루 9시간씩 고성과 욕설을 듣다 보니 이젠 두통에 시달립니다. 맨 처음에는 그냥 쿨하게 나라 일이니까 나도 참아야지. 날짜가 오래가고 수위가 높아지니까 머리가 아프고. 손님 발길이 끊긴 지는 오래. 이번 주 포털 검색 기록엔 피해 보상 방안, 민원실 번호 같은 내용만 빼곡합니다. 지금 오늘도 나오세요. 처음에는 무슨 상권을 잡을 때는 이런 법적의 헌재나 무슨 법원 앞에 이런 데 옆으로 가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상인들은 다음 주에도 기약 없는 선고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야 합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도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상 처음 100일을 넘겨 진행됐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휘란 기자, 금요일 퇴근 시간인데 시민들이 많이 모였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제 옆쪽으로 보시면요, 이 형형색색의 응원봉 그리고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런 문구가 적힌 손팻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곳 광화문을 찾은 모습인데요. 이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헌재의 시간 결국 100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 애타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 광장으로 나온 시민들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탄핵 심판이 안 났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정말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저희보다 더 높은 월급 받아가고.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고 오늘이라도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파면 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외교, 지금 의료,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주말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죠.
네, 토요일인 내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집회라는 각오로 대규모 총력전을 벌일 예정인데요. 탄핵 찬성 측은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200만 시민을 동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 규모는 평소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반대 측은 여의도와 광화문을 중심으로 집회와 행진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경찰은 탄핵 관련 집회 참가자가 최소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집회 행진 구간에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JTBC 김희란입니다.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구속 기간을 문제 삼는 식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노상원 씨의 지시를 받아 수차례 계엄을 사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체포도구를 준비해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려고 지시하거나 계엄 직후 실탄을 소지한 요원들을 과천 선관위 청사에 투입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첫 재판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실까요? 공소사실 여전히 다 부인하실 계실까요? 문 전 사령관 측은 재판에서 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 자체를 일체 부인했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폭동으로 이어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똑같은 논리를 편 겁니다.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구속 기간도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에 기소 전 구속 기간이 도과돼 현재 불법 구속 상태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다만 문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주요 사실들의 대체적인 흐름은 인정했습니다. 일부 세부 사항은 공소장 내용과 다르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노상원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족치라고 한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인지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다음 공판엔 이른바 롯데리아 계엄 모의에 함께 참여한 김봉규, 정성욱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들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등도 다음 주부터 법정에 섭니다. 이들은 유리창 몇 장 부순 건 폭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수방사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리창 몇 장 부순 건 내란죄에 있는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TV를 통해 계엄을 알게 됐다며 사전에 부하들에게 지시한 정황도 없어 다른 사령관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전 국회 해산이 가능한지를 검색하는 등 검찰 조사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세력 핵심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계엄 당시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계엄을 몰랐다는 이 전 사령관과는 반대로 자신은 사전에 계엄에 여러 차례 반대했다며 책임을 줄이려는 모습입니다. 핵심 쟁점인 정치인 체포조 가동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확실히 밝히겠다면서도 체포는 아니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습니다. 체포 대상자라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바도 없고 그러한 용어 사용 자체도 이 전 사령관 측은 계엄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하자고도 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역시 군사법원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위헌 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을 끌어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이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입니다. 김 씨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도 자신이 대신 내줬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또 명태균 씨 소개로
윤 대통령 부부와 사진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는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신 내준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오세훈이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지급을 부탁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까지 명 씨에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JTBC에 명 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 씨가 평소 오세훈 시장에 대해 험담을 했다면서 이 말이 윤 대통령 부부 귀에 들어가면 오 시장에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을 돕기 위해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던 명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겁니다. 김 씨는 명태균의 소개로 실제 윤 대통령을 만나 함께 사진을 찍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명 씨 말이 갈수록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대선 이후 거리를 두게 됐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김 씨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로 명태균 씨에게 3,300만 원을 줬다는 혐의를 받아왔는데 취재 결과 김 씨는 윤 대통령 조사비까지 포함하면 명 씨에게 건넨 돈이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돈을 준 것을 오 시장이 알았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위원장 조사 역시 오 시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훈련 도중 포천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린 공군 전투기 조종사 2명에 대한 자격 심사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두 조종사는 서로에게 좌표를 잘못 불러줬다, 좌표를 잘못 알아들었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성당 앞을 지나던 트럭 옆으로 폭탄이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마을 일대를 뒤덮습니다. 지난 6일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경기도 포천시의 민가에 폭탄 8발을 떨어뜨린 순간입니다. 공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조종사 2명이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중근무 자격심사에 회부했습니다. 오늘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심사위에서는 조종사 2명에 대해 일정 기간 비행 임무를 정지시키는 조치가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비행 자격을 박탈하고 지상 보직 등으로 변경하는 해임 처분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한시적 비행 정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결과에 따라 자격 심사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들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과 군용시설 손괴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좌표가 잘못 입력된 데에 대해선 1번기 조종사가 숫자를 잘못 불렀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2번기 조종사가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포천 오폭 사고로 인근 가축 농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포탄 소리에 놀란 소들이 유산을 하거나 스트레스성 병에 걸리고 토끼가 줄 폐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심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일 경기 포천시의 한 마을에 포탄이 떨어진 시각. 사고 지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젖소 농장 모습입니다. CCTV가 흔들릴 만큼 큰 진동과 굉음에 앉아있던 소들이 일제히 놀라 일어납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 이게. 며칠이 지나자 임신한 소들이 유산을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봐봐, 이런 식으로 이게 어제 그랬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진 거지. 젖소 93마리가 있는 목장입니다. 뒷다리에 있는 빨간 띠, 최근 유방염에 걸렸다는 표식인데요. 포탄이 떨어진 이후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유산을 하는 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젖소들에게서 나온 우유는 모두 폐기됩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에서 2km 반경 안에 젖소 농장만 10곳이 넘는데 사정이 비슷합니다. 우리도 유산한 놈도 있고 죽은 놈도 있고 이렇게 놀래고 나니까 젖이 그만큼 주는 거죠. 포천시 조사 결과 사고 이후 주변 농가 19곳에 있던 소 61마리, 토끼 186마리, 염소 2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모두 249마리가 죽은 겁니다.
동물은 예기치 않은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훨씬 민감해요. 진짜 날벼락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생리적인 변화가 와요.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제역 확산 소식까지 들리면서 포천 농가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제역도 올라오고 지금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지금 예방 백신을 또 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JTBC 신가은입니다. 네, 현재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 만여 명입니다. 의대 3곳은 오늘로 복귀 기한을 마감하는데 그중 한 곳인 연세대 의대에 나가 있는 이희령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희령 기자,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대규모 유급 또는 재적 사태가 벌어질 걸로 보이는데 그곳은 오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학생들이 돌아오는 분위기인가요? 네, 저희가 오늘 의대 건물을 돌아봤는데요. 여기 의대 건물 안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는 한산했고요. 그리고 공용 공간, 강의실 중에는 불이 꺼진 곳도 많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까지 건물 입구에 세워뒀습니다. 다른 의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총 몇 명이나 돌아왔는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전국 40개 의대 학장이 모인 협회는요, 오늘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기류 변화가 있다고 정도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대생 협회가 이미 학생들의 휴학은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고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워낙 민감한 상황이라서 현재 학교들은 얼마나 학생들이 돌아왔는지 정확한 수치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의대들도 3월 말까지 통계를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비공개라는 거군요. 근데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학교는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인 겁니까? 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대규모 재적 사태가 예상이 되는데요. 연세대 의대는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의대생들에게 재적을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사학번들 같은 경우에는 재적을 당하면 재입학은 불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고려대 그리고 경북대 의대도 원칙대로 학칙대로 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대학과 의대 학장들 또 의대 교수들 목소리가 엇갈리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까지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일부 의대 교수들은 휴학, 복학은 학생 개인의 일이라면서 어떤 것이든 외부 압박으로 강행돼선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유급, 재적 조치를 한다면 교수들도 교육자로서 교정에 설 수 없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의대 3곳만 마감이었던 거고 다음 주에 나머지 의대들도 줄줄이 마감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경희대, 가톨릭대 같은 많은 대학들이 다음 주 28일을 복귀 시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복귀를 망설이지 말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의과대학 앞에서 JTBC 이희령입니다. 의대생들이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좀 더 버티면 정부와 대학이 한 발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후퇴한 걸 경험한 탓인데 교육부와 대학들은 올해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한계 기자입니다. 지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에 들어가자 정부는 강경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학사 관리를 해주실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물러섰습니다. 학사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탓에 의대생들은 올해도 일단 버티면 비슷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공무들은 제적이 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한꺼번에 지적시키냐라고 믿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정부가 이달 말까지 못 박은 복귀 시한을 점점 늦출 거란 주장입니다. 의대 학생 대표들은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대학들은 이번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에게는 법이 있듯이 대학에도 학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 유급을 허용하면 내년에는 신입생까지 13,000명을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모집 인원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는 방안을 철회하고
기존대로 2,000명 늘린 정원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늘리는 내용만 담기고 구조적인 부분까지 개선하는 방안은 담지 못했기 때문인데 특히 3040을 중심으로 반발이 큽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도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이 재석의원의 3분의 1인 83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3040 의원 40명 중 절반 가까운 19명이 반대 또는 기권했습니다. 회식 메뉴 맘대로 골라보라고 해놓고 삼겹살이 좋다고 정해진 답을 강요하는 직장 꼰대 상사의 행태 그대로였습니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더 돌려받도록 설계한 만큼 개혁안이 연금 고갈을 막진 못하는데 결국 한참 뒤에야 연금을 받게 될 청년들은 돈만 내고 혜택은 못 본다는 겁니다. 청년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세금에 대한 부담은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청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박수영 위원장 등 여당 연금개혁특위 위원들은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폭을 다르게 하는 등 특위 차원에서 청년 착취를 막기 위해 제안했던 보완책이 반영되지 않은데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청년 세대가 많이 내고 적게 받기 때문에 부담을 적게 하도록 나누어주는 그런 법안까지도 되어 있었고 구조개혁까지 다 해야 된다는 것까지 국민연금법에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런 당내 반발에 대해 앞으로 구성될 국회 연금특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거라고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최근 모처럼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한화그룹 계열사가 3조 원대 유상증자에 나서서 논란입니다. 기존의 주식 가치를 뚝 떨어뜨리는 조치라 개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방산업체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가 오늘 13% 급락했습니다. 한화와 한화 시스템 등 그룹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유상증자 공시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규모만 3조 6천억 원으로 한국 증시 사상 역대 최대입니다. 회사 측은 마련한 자금으로 유럽 등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 업체 인수나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는 유중 규모에 들고 있는 주식 가치가 희석될 처지에 놓인 기존 주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유중의 문제가 따지고 보면 주주들 피 빨아먹는 거예요. 기존에 장기 투자해가지고 이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던 소액 주주들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증권업계에서도 자본 조달 방식을 둘러싼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7천억 원으로 자체 현금 흐름만으로도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의 지상방산이 폴란드 등등 수출하면서 엄청 이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해외 방산회사 M&A든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텐데. 앞서 배터리 업체 삼성 SDI 역시 2조 원 규모의 깜짝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며 주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보통은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해요. 매출도 잘 나오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투자자들이 좀 의아해할 만한 상황이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기습적인 대형 유상증자 발표가 국내 증시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 대응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화 에어로 공시 30분 만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는데 심사 시작도 전에 이 같은 입장을 낸 게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방침을 뒤집은 이후 규제 대상에서 빠진 지역들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포구와 강동구, 성동구 등인데 갑자기 매물을 거둬들이고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오늘 오후에만 문의가 줄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 5통화를 제가 받았어요. 2통화는 갭투자, 3통화는 입주. 강남 상구로 가려다가 못 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송파구와 인접한 강동구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선 수천만 원씩 호가를 올린 매물이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여러 건 등장했습니다. 24일까지 토지 규제 지역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24일까지는 그쪽으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쪽으로 이제 유입이 많이 돼서 거래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 규제에서 빠진 인근 지역들이 오히려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등에선 부동산 규제 발표 후 이틀 새 시장에 나온 매물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매물을 걷어들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탁상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송파구와 성남, 하남에 걸쳐 있는 위례 신도시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는 거래가 막힌 반면 나머지 지역에선 매물 거두기가 급증했습니다. 급하게 집을 팔아야 될 분들이나 이제 좀 계획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고, 주변에 이제 성남이나 하남 쪽의 아파트들은 이제 거래가 몰릴 걸로 생각하고 좀 물건을 좀 걷어들이는.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는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규제를 받는 자치구 4곳에선 집 있는 사람에 대한 신규 대출을 막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도 27일부터 서울 지역 집 있는 사람에 대한 주택자금 마련 대출을 중단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민감 국가 문제를 놓고 한미 장관급 협의가 처음 진행됐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이 민감 국가 목록에서 빠지는 게 우선 과제인데, 이번 협의에선 일단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만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그 민감 국가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곧바로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났지만 우리 측의 요구사항인 민감국가 지정 제외는 당장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발표까지 20여일 남았다는 점에서 그 전에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JTBC에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두면서 큰 문제 없고 협력이 지속된다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미 국무부는 한국과의 견고한 과학연구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불이익이 우리 연구진의 방문 절차 강화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보기관에 신고해야 되고 정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협력을 한국 사람과 쉽게 하려고 하겠느냐. 한번 지정되면 해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해제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해제 절차가 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미국 에너지부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장관의 만남으로 민감국가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협상 결과를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로 자리매김했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비호감 인물이 됐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노골적으로 머스크를 감싸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반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지금이 저점이니 사라고 미국 상무장관이 직접 권한 주식 바로 테슬라입니다. I think if you want to learn something on this show tonight, buy Tesla. It's unbelievable that this guy's stock is this cheap. It'll never be this cheap again.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재선 직후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해 현재 고점 대비 50% 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러트닉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해 충돌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방 공무원이 특정 기업을 보증한 것도 문제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머스크의 테슬라를 밀어줬다는 점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출렁이면서 트럼프 정부가 장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일었기 때문입니다. You're sure nobody here at the White House shorted the Dow? No, I don't think so. Okay.
연방정부의 칼을 휘두르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분노는 테슬라를 향한 공격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 반 머스크 움직임을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But do you consider thi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I think so. 심지어 트럼프는 다 배우가 있다며 정치적인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at you will find out that they're paid by people that are very highly political on the left. 앞서 트럼프는 머스크를 감싸려는 듯 테슬라 신차를 뽑아 홍보하더니 Everything's computer. That's beautiful. Wow. 이제는 행정부 관료들까지 노골적으로 머스크 지키기에 나서면서 반감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최근 미국인들은 비싸도 너무 비싸진 달걀 가격 때문에 불만이 큽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달걀 20톤을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번엔 미국 장관이 나서서 한국 달걀을 더 많이 수입하겠다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달걀 수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또다시 SOS를 보냈습니다. 미국 농무부 장관이 한국에서 더 많은 달걀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The egg price is out of control, and we're working hard to get it back down. 조류 인플루엔자로 달걀이 귀해지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달걀 수입을 늘려왔습니다. 이번 달 충남 아산의 계림 농장도 특란 20톤, 약 33만 5천 알을 미국 조지아주로 처음 수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튀르키예와 브라질과 함께 미국이 달걀 수입을 늘리는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그 여파를 겪고 있습니다. 살처분 등으로 죽은 산란개가 약 1억 6,600만 마리에 달하면서 달걀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달걀 수송 트럭을 절도하거나 아예 집에 닭을 따로 두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달걀 가격은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물가도 직격탄을 맞았는데 달걀값이 앞으로 1년간 20%는 더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It's affected everybody, and even at your local diners, you can see it. Breakfast has probably gone up a couple of dollars, and it's been hard for everybody.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을 잘 한 덕에 산란개 수가 평년보다 많고 안정적인 달걀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도 국내 시장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수도 검침원이 홀로 집에서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걸 발견한 덕분에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겁니다. 윤두열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동파된 곳이 있나 살피려 휴일인데도 컴퓨터를 켰습니다. 각 집의 수도 사용량을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외딴 산골마을 한 집의 사용량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확인해보니 혼자 사는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제가 발견했을 때가 이 정도니까 이렇게 뛰니까 이상하다 해서 이제 날이 밝자마자 할머니에게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동네 이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밭일하던 이장은 바로 일손 내려놓고 할머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잠긴 문틈으로 보니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씨가 급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바로 119로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았죠.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기고 집을 살펴보는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물이 계속 넘치고 있어요. 저희 할 일, 마을 이장으로서 할 일을 몇 년대로 했고. 한 동네에 길게는 10년씩 20년씩 가까이 한 적도 있는데 전부 다 가족처럼 그렇고. 갑자기 치솟은 수도 사용량을 검침원이 지나치지 않았고 이 얘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이장 덕에 구조된 할머니는 현재 병원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지역 주민들 안전을 위해 일하던 경찰 치안센터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탓인데 이 때문에 곳곳에서 치안 공백 우려가 나오고 텅 빈 센터 건물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입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이 치안센터는 지난해 인력 부족 문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경찰 통제선으로 출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딱 한 명이던 근무자가 지난해 정년 퇴임한 뒤 새로 배치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상징적으로 관내에 경찰관이 소재하니까 그래도 좀 안심되는 부분도 있고 있었는데 심적으로 든든하지 이렇게 여기가 있었으니까 너무 섭섭하네. 옆마을에 있던 치안센터도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관할 지구대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은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계절 근로자들이 몇 년 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성문으로 지구대가 거기에 있는데 예를 들어 좋지 않은 사건이 있다고 볼 때는 거리상으로 봐도 좀 불합리하고. 실제 이 마을에서 지구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운전해봤습니다. 대교를 건너 국도를 타고 한참을 가는 꽤 먼 거리. 교통체증이 없었는데도 20분이 걸렸습니다. 이 지구대 하나가 4개면 주민 2만 명을 담당하기 때문에 촘촘한 치안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당진경찰서는 이에 대해 주민 불안에 대해선 잘 알고 있어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안센터 건물 자체가 마을 흉물로 변해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저녁에 이게 전기도 불도 켜고 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방치 상태인가. 지금 뭐 공터를 놔두면은 뭐 흉물거리밖에 더 돼요. 현장에서 만난 한 경찰관은 수시로 와서 보긴 하지만 관리할 예산도 인력도 부족한 상태라고 속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농촌에 비해 치안 공백 우려는 적지만 방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거리 신호등 바로 앞에 있는 이 건물은 경찰 치안센터였습니다. 약 2년 전 문을 닫은 뒤 이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경찰 마크 자국만이 이곳이 경찰 치안센터였음을 알려줍니다. 방치된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문 주변으로는 이렇게 마른 넝쿨이 자리하고 있고요. 또 이 화단을 보시면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 옆쪽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포대가 2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한 포대에는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 버려진 소파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노숙자들 많다 보니까 거기 앞에서 막 쉬는 사람도 있고 여름에는 자는 사람도 있고 막 소변도 보고 그냥 막 그런 식으로. 지하철 3개 호선이 지나는 서울 신설동역 인근. 건화한 거리 한가운데 있는 이곳 역시 수년 전 문을 닫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화단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여기 이제 그 담배 꽁초를 여기다가 버렸다 이거예요. 불 꺼지지 않는 거. 이거 이제 들어가 있으면. 문 닫은 치안센터는 대부분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지자체 소유로 넘어갑니다. 어르신 일터나 주민 자치 공간으로 잘 활용되는 곳도 있지만 아직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망가지고 버려진 곳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점차 우범지대가 된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 한때 든든한 동네 지킴이였던 이 치안센터들이 이제는 불안감을 부추기는 깨진 유리창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완연한 봄이 찾아왔지만 봄 기운을 만끽하기엔 공기질이 아쉬운데요. 이번 주말 동안에도 야외 활동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모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따스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 특히 모레는 23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5월 중순의 날씨처럼 느껴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기온에 따라 입고 벗기 편한 옷을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쪽 지역의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와 광주 3도, 창원은 8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고 특히 대구는 25도까지 올라 약간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공기질도 회복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